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경찰 승진 형법 강의하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밖에 춥네요. 제가 지금 방금 뛰어들어왔다가 추워가지고 아직 핫팩을 들고 있어요. 아직 스튜디오가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자마자 이제 촬영장에 들어왔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올해 승진 강의의 마지막 유료 무료 포함한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뭐 기본 문제풀이 요약 강의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말에 약속드렸던 무료로 업로드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비교주문 특강이랑 1개년 최신 기출 다 무료 업로드 해드렸고,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었던 우리 경감 현장 모의고사 오신 분들 대상으로 그 1개년 중에서도 좀 생소하고 낯선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 또 1시간 짧게 특강도 해드렸고요.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와 있고 아마 자료도 학원에서 올려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 한 15분 정도에서 올해 최신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한 대여섯 개 찍어서 특강이 되었는데 이제 요 특강 이제 올해 1개년 마지막 최신 판례 특강을 마지막으로 역시 무료 업로드 해드리고요. 이제 제 올해 승진 강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이제 특히 이제 그 현장 제가 이제 사실 이 승진 촬영은 그 늘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만 하고 이게 뭐지 수강생이라고 좀 표현 현직 분들을 뵌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현직 분들을 뵙고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법원 검찰 뭐 간부 뭐 장례까지 경찰 채용 이렇게 좀 다양한 직렬을 하고 있는데 전문 수험생들보다 더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면서 저렇게 공부를 하시지? 그것도 조금 신기하고 대단한 생각을 했는데 얘도 열정, 좀 집중도, 눈빛이 그냥 전문 수험생분들보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보고 저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경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저 핫팩 좀 잠깐 들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 우리 1개년 최신 판례 특강 보통 이제 승진 시험이 연초 1월 달에 있다 보니까 보통 작년 말에 나온 판례들은 재판이 이제 우리가 긴급하다 보니까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최신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역시 좀 이렇게 그 내용적으로는 쭉 실어놨고요. 제가 수업은 좀 이제 막 좀 뭐 혼자 보시는 건 별도로 하시고 제 수업은 좀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서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첫 번째 판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왜냐면 이게 올해 나온 유일한 형법은 이게 유일한 형법 전압 판례다 보니까 참 올해는 전압 판례가 별로 안 나왔어요. 매년 한 3, 4년간 전압 판례가 막 대여섯 개씩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서 한 개, 형법 한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특법의 특례에 따르면 원래는 불기소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도 불기소를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이제 요 단서에 예외가 있다. 예외는 뭡니까? 기소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면 뭐 불기소하고 마무리하겠으나 죄질이 불량한 교통사고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무면허 운전, 죄송합니다. 여기 통행금지구역을 위반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게 통행금지입니다 라고 안전표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기면서 운전을 한 불량한 교통사고가 났다. 여기 이제 그러면 단서 예외가 돼서 기소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걸 위반했으면 기소가 처벌이 될 거고 이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될 텐데 이 안전표지에 백색 실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백색 실선. 이 백색 실선이 포함될 거냐? 뭐 교통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들고요. 단순히 이제 왜 이렇게 노란색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아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역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놓고 이렇게 통행 금지 구역이다라고 적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랑 다르게 우리가 이제 점선 말고 실선, 이 백색 실선도 진로 변경을 금지한 안전 표지에 해당하면 이 백색 실선 침범 사고는 기소가 될 거고, 해당하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이 백색 실선은 이 안전 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우고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침범해도 교특법의 가입의 특례, 이 특례가 뭐랍니까? 이 불기소의 특례죠. 이 불기소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봐주겠다라는 거죠. 함부로 확대하지 마라, 함부로 유추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볼 거는 여기 이제 통행 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는 이제 백색 실선이기 때문에 뭐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서로 다르다. 통행 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당한다고 보는 거는 불리한 해석이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례 2번 역시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 이거 제가 특강 때 해줬던 판례죠. 우리가 통비법 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 청취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타인과의 대화는 실제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몰래 듣고 뭐 녹음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는 신중해라. 이 실시간 대화와 녹음물은 다르다. 실시간 대화와 녹음물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청취의 대상인 이 대화도 특별한 대상이 없는 한 청취 시점에 실제 대화하고 있는 대화만 의미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대화를 불법 녹음을 했어요. 범죄죠. 실시간 대화를 불법 녹음하는 거는 통비법 위반인데, 그 불법 대화 녹음물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대화가 끝난 걸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청취가 아니고, 그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 또한 통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 3번 봅시다. 이건 이제 기존에도 있던 판례와 유사한 판례예요. 아청물 링크를 게시를 한 것이 배포에 해당할 수도 있느냐? 적극 그렇다. 야, 링크는 뭐 숫자, 영어, 퍼센트만 딱 올라가는 거고 음란물은 아니지 않냐? 우리 뭡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전시했다라는 기존 판례가 있는 것이고, 우리 판례는 배포한 곳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링크를 이용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이 됐으면 직접 배포, 전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자, 판례 4번도 올해 10월 달에 나온 판례이기는 한데요. 기존 판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을 말하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다시 촬영하는 거는 직접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법상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가 있고요. 그럼 그 판례랑 동일한 관점에서 피해자하고 갑이 영상 통화를 하는데 서로 이제 옷 보고 샤워하면서 영상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상 통화만 할 줄 알았지 갑자기 뭐 해버린다. 상대방이 몰래 불법으로 영상 통화 중인 거를 불법 촬영을 했다. 그러면 영상 통화, 영상 속의 영상을 촬영한 게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체 불법 촬영 인정 안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사람의 신체, 여기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기존 판례하고 똑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5번. 판례 5번도 제가 그 특강 때 좀 중요하다고 해드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마약의 공범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괄호 안에 내가
공범의 팔에 마약을 놔줬어. 근데 나는 마약을 놔주기만 했지 내가 마약을 하진 않았어. 내가 마약을 하지는 않았어. 마약을 놔줬지만 마약하지 않았어. 근데 마약죄의 공범인 거는 맞아요. 마약죄의 공범인 거는 맞아. 근데 이제 마약을 해서 마약류 사범이 되면 이제 마약은 중독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서 교육 내지는 재활 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마약의 공범이기는 한데 내가 마약을 한 적은 없다. 내가 마약죄의 공범이기는 한데 내가 마약을 직접 한 적은 없다. 이랬을 때 얘도 이 마약의 공범이니 이 재활 프로그램 받아야 되냐? 우리 판례 그렇지는 않다. 여기 마약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겠죠. 따라서 왜냐면 이제 뭐 마약 하지 않았으니까 재범 가능성이 뭐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 6번 봅시다. 우리 선거에 당연히 막 기부하면 안 됩니다. 이제 후보자가 돈 뿌리면 안 되죠. 후보자가 기부를 빌미 삼아가지고 막 돈 뿌려버리면 이게 금권 선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기부하면 안 되는데 야, 나 이렇게 공약을 할 거야. 내 공약집을 막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는 허용되느냐? 야, 공약집 뿌리는 거는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판례가 이 기부 행위에서 제외가 되면 막 뿌려도 되죠. 근데 기부 행위에서 제외되느냐? 소급 제외 안 된다. 이 후보자 공약집도 이 기부 행위의 범위 내에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뿌려야지 막 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예비후보자 경약집 배부제 병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맞아요. 두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의 규율에 기부행해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공약집 뿌리면 안 된다. 이것도 기부행위의 범위 내에서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7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의 판례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기죄 쪽에 가면 그런 게 있죠. 그 이제 명의 대여를 통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갑이 업장을 운영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을명의로 사업장에 돌아간다. 그럼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일단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명의자인 을한테 부과한단 말이야. 그럼 사실 실제 운영자인 갑이 세금을 다 내줘야 되는데 갑이 세금을 안 내버리면 을이 뭐가 됩니까? 체납 처분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을을 상대로 혹은 세무서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되느냐? 우리 판례 그렇지 않다. 왜? 일단 형식상 명의자가 을로 되어 있어서 을한테 과세 처분을 해도 실제로 돈을 본 게 갑이면 세무서는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갑한테 부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명의자에 불과한 실제로 돈을 벌지 않은 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정리 내용이고 이게 이제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 실제로 돈을 본 놈이 세금을 내야지 돈을 벌지 않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쯤에 그 명의자에 불과해서 일단 과세 처분이 됐는데 나는 내가 돈 번 게 아니다. 쟤가 돈 벌었다. 이건 잘못된 처분이다라고 내가 세금을 안 내면 나는 체납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애초에 나한테는 그 조세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면 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조세권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조세 채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8번 봅시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 회사의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온 자라면 얘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내가 이행하지 않는다. 나는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그냥 나는 실제 내가 대표거든. 그러면
실제 네가 대표면 이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되느냐?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여부 적극 그렇다. 따라서 어쨌든 네가 실제 대표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했으면은 이 구제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9번 봅시다. 뭐 여러분 늘 그렇지만 최신 판례가 제일 많은 거는 제2형 법정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항상 재판이 제일 많죠. 자, 판례 9번을 보시면 분양권 매매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특히 이제 승진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또 아예 사회 초년생부터 좀 다르시니까 이 과거에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 뭐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지고 과거에는 좀 분양가가 좀 저렴하니까 일단 내가 청약만 되면 내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일단 이 아파트 내가 4억 주고 청약이 되면 바로 7억 주고 팔아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건 맞죠. 저는 잘못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분양권을 막 팔아버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야 실제로 그 아파트에 들어갈 놈만 사 들어가서 하고 이런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시키는 지역들이 좀 있죠. 그래서 무조건 2년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전매가 금지가 된 곳인데 이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면 처벌을 합니다.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면 처벌을 하는데 이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분양 계약서를 건네받아 매수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근데 관계법에서는 이 분양권에 대한 전매 금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관계법령에서 야 이거 공인 중개사 니들 분양권 양도 알선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금지가 딱 되는 게 딱 요게 금지가 되어 있어. 야, 이 분양을 받았다라는 거를 제가 분양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서, 분양을 받았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알선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야, 그러니까 이 분양권 자체, 이 분양을 받았다라는 이 분양 증서를 알선하면 처벌을 하는데 이 증서를 알선한 게 아니라 뭐 알선했다? 계약서를 알선했어. 계약서를 알선한 게 분양권 전매냐?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증서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증서하고는 전혀 다른 분양권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가 없는 다른 분양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는 게 관계법령에서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등과 관련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가지고 이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금지하는 것과 이 관련 증서는 서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계약서하고 분양 증서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여기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9번 보시면 되겠고, 10번 봅시다.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자가 있고요.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폐기물을 중간에 재활용만 하는 자가 있고 그 폐기물을 옮기는 자가 있고 근데 그럼 이제 이거 다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자인데 중간에 재활용하려면 뭐 당장 뭡니까? 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폐기물을 좀 옮겨서 재활용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재활용 허가는 받았으나 운반 허가는 안 받았어요. 그럼 나는 모든 걸 다 운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서 옮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중간 재활용을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운반할 수 있는 건지 판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운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내가 중간 재활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한도의 범위 내에서 내 처리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것까지는 이제 허용이 될 수 있다. 뭐 막무가내로 운반은 못하겠으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 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운반하는 것도 허용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중간 재활용업 자도 이용 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나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하려면 중간중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 내에서는 운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 11번 봅시다. 자, 이제 공직선거법에 허용되는 표지물이 있는데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 후보자 기간에 여기 이거 띠 달고 예비 후보를 띠 달고 이렇게 선거운동 한단 말이야. 요것만 딱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뭐 했냐? 여기 이제 머리 위에 피켓 들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면 야, 법에서 허용되는 거는 여기 신체에 입거나 쓰거나 신어서 부착해서 고정하는 거를 말하지. 딱 띠를 딱 붙이고 고정하는 거를 말하지. 이걸 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 유지한 채 양손에 들고 있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으니까 처벌이 되겠죠. 딱 띠에 붙이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 들고 있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 12번. 우리 법에 장애 관련법에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면 처벌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괴롭히거나 차별하면 처벌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겠죠. 장애 때문에 차별한 게 아니고 일을 못하니까 내지는 뭐 성격적인 문제로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죠. 장애 외적인 이유로 당연히 일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괴롭힘 등이 장애 때문에 괴롭혔다? 그러면 처벌해야죠. 근데 그렇게 그걸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다. 라면은 물론 이제 그 부당한 취급 자체가 별도의 처벌은 되겠으나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하는 악의적인 차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13번 좀 빨리 갑시다. 13번에 이제 우리 과거 판례도 있어요. 불법 튜닝을 하게 되면 처벌 튜닝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튜닝을 하면 처벌이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할 때는 그 사람이 꼭 그 차의 소유자냐? 그럴 필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의 소유자인지와 관계없이 승인도 안 했는데 함부로 튜닝을 하는 것은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 14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이 한참 뭡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을 때 이 IS에 가입해서 미친 짓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테러 단체에 대한 가입 선동 같은 거에 해당을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근데 법리적으로는 제가 쭉 실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랑 거의 유사하냐면 그 이석기 사건의 내란 선전 선동이랑 거의 유사해요. 내란 선전 선동. 여기 이제 테러 방지법상 이 테러 단체에 가입 선전 선동이 이 내란에 대한 선전적인 판례가 거의 유사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볍게 법리 보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사안이래요. 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 IS의 사상을 찬양하고 이런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해서 테러 단체에 가입을 선동했다라고 기소가 됐을 때, 여기 보시면 그냥 특정한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로 옹호, 교사한 것에 그치는 경우에 내지는 그 활동을 찬양, 고무한 것만 가지고는 일단 가입 선동이 될 수 없다. 우리
내란 선동 똑같죠. 내란 선동도 어떤 특정한 정치 사상을 옹호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내란 선동이 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테러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를 선전선동하는 역시 가입 선동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선동자한테 테러 단체 가입 결의 유발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거고요. 대신에 우리 내란 똑같은데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해야겠다라고 신에게 나아갈 개연성이 인정돼야지만 선동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 말을 듣고 신에게 나아갈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없어. 99%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 새끼야 하고 넘어갈 거지. 그 말 듣고 진짜 그러네. 대한민국 전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개연성이 있어야만 선동이 된다. 그래 버리면 선동은 아무도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미친놈 여러분 뭐 IS를 찬양하고 IS에 가입하자라고 누가 유튜브에 올려. 우리가 궁금하게 하잖아. 뭐 또라이지 하면서 보긴 볼 거 아니야. 근데 본 다음에 미친놈 하고 넘어가지. 그 말을 듣고 가입해야겠다라고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 버리면 IS에 대한 어떤 알리는 거는 다 선동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맞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기본 법리는 내란죄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가 오버. 근데 이제 요 사건은 IS를 딱 특정을 해가지고 IS를 승리해달라 기도를 쓰고 단결심 강화하고 등등 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특정 테러 단체에 가입 동참하는 행위를 고마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은 무죄로 봤으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선동이 될 수 있다. 선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고마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해서 선동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된다예요. 결론은 선동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1월달 판례가 나올까 싶기는 한데 일단 보기는 봅시다. 한 15번을 보시면 이게 뭐 가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부부가 함께 쓰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다. 이건 꼭 로그가 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좀 무서워가지고 거의 외부에서는 로그인 안 하거든요. 근데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 발견을 해가지고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삼색했을 때 배우자가 이제 야 네가 뭔데 내 걸 왜 봐? 해서 정통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피고인 입장에서 내가 막 뭐 프로그램을 썼어? 막 해킹 프로그램 써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본 거 아니야. 이것도 침해냐? 우리 판례 이것도 침해는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보호 조치에 대한 침해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얘가 막 해킹 프로그램 뚫고 들어간 건 아니야. 막 이거를 침해하고 훼손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권한이 없죠. 얘는 이 와이프의 사진첩을 볼 권한이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침입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통만법 침입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좀 끝났네요. 뒤에는 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범죄론에서 아청물 소지죄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도 있어야 되고 판매 등의 목적도 있어야 하냐? 그렇다. 적극 위해서 이거는 이중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중의 목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되어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면 단순 소지보다 좀 더 가중 처벌하는데 여기에 소지는 영리 목적도 있어야 되고 배포 등의 목적도 있어야 되고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내가 회사 엿대봐라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야 처벌하기 때문에 일종의 목적범이 되고요. 내가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영업정보를 막 취득을 했어요. 목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배출하는 게 뭐 배임죄는 될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내가 업무차 취득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내가 이미
업무차 영업 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뭔가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외부로 반출을 했을 때 그래 우리가 배임죄가 되는 거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영업 비밀 취득은 안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의 구성 요건론부터 보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